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복 형인 김정남을 살해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백주 대낮에 살해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북한을 이미 탈북한 전직 북한 고위 인사들이 암살 위협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몸을 조심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떤 의도로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변치 않는 대남 적화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종북 세력들이 어떻게 이 북한과 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원장님. 예. 너무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도대체 이 북한이 김정남을 왜 이런 방법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한낮이었고, 아니 아침 나절이었고, 네. 그것도 너무 보는 눈이 많은 국제공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네. 의문점이, 최소한도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암살자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겟을 암살할 때 그 원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쥐도서리만 이렇게 죽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공항이란 말이에요. 아침 9시고 말이에요. 8시부터 9시 사이고. 그리고 공항에는 가장 경계가 높은 보안시설 구역에서 많은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니는데, 거기서 대담하게 이 작전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무모함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왜 장소를 거길 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이 암살을 북한이 자행했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북한을 가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주도세도 모르게 자기들 암살단을 동원해서 테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주도세계 모르게 하더라도 전 세계가 북한을 지목하게 돼 있어요. 이 시점에 김정남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북한에서는 이 김정남을 암살한 이 대상은 북한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장소가 필요했겠죠. 기존의 북한 방식이 아니니까. 네. 저 같은 25년 동안 북한을 연구한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 고용인, 그러니까 북한의 이 해외정복 소속의 요원들이 와가지고 현지에서 포섭을 한 겁니다. 고용을 해서 선발을 한 거죠. 베트남계 여성하고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 사람이 그 현지 여권을 가지고 현지인인 것처럼 위장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는 종편에 나가서 베트남이라고 해서 베트남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북한이 현지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위장한 요이다. 예를 들면은 87년대 칼 858기를 폭파시킨 김현희도 일본인 행세를 했거든요. 계속 일본말 쓰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적발한 깐수라고 단국대 교수 간첩 깐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랍인으로 위장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뭐 여권을 외모도 아랍인 청했어요. 여권도 아랍 여권 가지고 있고, 국적을 3번 세탁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이 수사 발표문이 나오고 이제 그분들이 신원이 나오는데 보니까 현지인이 맞아요. 하나는 베트남 여성, 하나는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인데, 이 두 여성을 갖다가 포섭을 한 거죠. 선발을 해서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정경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왜 죽였을까 하는 이유는,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김정남이를 사실상 현 상태에서 제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김정남은 북한 내에서 정치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도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황정엽 선생님 김정은, 김정철도 모르더라고요. 북한의 고위층인데 김정남 얘기는 들었다는 거야. 보지는 못했고, 근데 김정은, 김정철도 몰라요, 존재를. 황정엽 선생이. 그 정도니까 이 북한 이 김일성 일가의 이런 내부 내막은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확실하게 통치하고 있는데, 뭐 김정남이 죽이나 안 죽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정남을 죽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김정남이를 자꾸 보호하고 네. 2012년 북한이 김정남이를 암살하고 했을 때 중국 때문에 모면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경고하는데 김정남 건드지 말라.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북한 내에서 정치적 영향도 하나도 없고 정치로 식물 인간이지만은 자꾸 눈에 걸치는 거죠. 왜 중국이 우리 이복형을 자꾸 보호하지?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김정남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죠. 네. 근데 북한 국적자 4명이 베이징을 들어가면 중국은 김정남 동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피습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말레이시아 현장에서 베이징으로 3명이 북한 국적자 4명이 입고 간다? 의심받죠. 그러니까 그러나 자카르타라든지 두바이라든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김정일이 죽든 말든. 그러니까 그러한 경계를 안 당하는 제3의 지점을 돌아서 뺑 돌아서 4명이 평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정철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작년 8월 6일 날 말레이시아 입국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4명 중에 한 명. 아니 4명 말고 말고. 북한에 귀환한 4명 말고 네네. 또 한 명 있어요. 잡힌 네네. 붙잡힌 네네. 위에 그 잡힌 사람. 네. 이정철인데 네. 걔는 재미난 게 그 말레이시아가 발행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북한 대사관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북한의 사이버 거점이 또 거기 있습니다. 네. 외화벌이 업체를 해서 사이버 거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있어요. 네. 파견 노동자들이 한 4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다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네. 집단 생활을 딱 하는데 재밌는 게 얘는 혼자 단독으로 생활합니다. 그 우리 해외 공관원들은 대사관에서 전 직원이 다 같이 살아요. 아니 저도 두바이 갔을 때 예. 그 북한 노동자들이 사는 얘기를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있는데 예. 그 수십 명이 전부 같은 그 집단 숙소에서 합성하죠. 예. 하고 다니는 것도 혼자서 못 다니게 못 다니죠. 예. 하는데 이조 있고. 그 이정철이는 혼자 다니고 살면서 혼자 살고. 거기다가 법적으로는 부인하고 딸까지 같이 있어요. 여건상에는. 이게 이제 위장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정철 부인 딸까지 애까지 데리고 있어요. 독자적인 건물에 아파트 그럼 뭐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아니죠. 뭔가 다른 인물을 띠고 간 거네요. 그렇죠. 걔가 바로 이제 이 김정남 암살을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미리 사전에 모든 지휘를 마치기 위해서 작전을 마치기 위한 총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네. 작년 8월 6일 날 돌아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2명의 여성을 포섭을 하고 2명의 여성을 포섭을 합니다. 2명의 여성을 포섭을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2명의 여성이 베트남 여성이 재밌어요. 이 여성이 11월 2일 날 서울을 왔습니다. 오늘 네. 이제 문화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네네. 서울을 왔어요.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이 여성이 왔을 때 이 여성한테 신원보증을 해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한국에 와서 제 생각에는 취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회사 뭐 여권 비자 대행해주는 네. 그 회사에서 이 신원보증을 해준 사람이 있는데 네. SC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2월 1일 날 프랑스로 가서 지금까지 안 들어옵니다. 2월 1일 날. 그 여성. 그러면 그 신원 보증을 해둔 그자가 네. 지금 에스모라는 사람이 뭐 간첩이 거의 북한과 연계된 포섭된 간첩이라든지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2월 6일 날 6일 날 들어와서 13일 날 죽지 않습니까? 근데 2월 1일 날 나가고 그 즈음에 해외 공작원들은 말레이시아로 다 몰려듭니다. 네. 이게 재미난.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아마 추적을 한 모양인데 이 여성 여권 가지고 찍어보니까 네. 그 남자가 신원보증서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남자를 프랑스로 지금 그 출국한 그 남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 자가 예. 그 에스모라는 그 자가 지금 실제적으로 신원 보증을 해준 그 인력 한국 공급, 국적이에요. 예. 한국 국적인데 예. 거기 그 인력 공급 회사 에이전시다. 에이전시 예, 예. 그 에이전시를 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잖아요. 예. 에이전시에. 걔가 그 그러면 여자를 그럼 지속적으로 그 자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이 북한에서든지 뭐 그 관련된 일들을 해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그 있겠네요. 추정하셨죠. 네. 예. 이게 북한의 대남 공작이 네. 정말 아주 거미줄처럼 말이 전 동남아 쪽에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조선족들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탈북자들도 워낙 많아지고 예. 또 중국 국적의 사람들은 뭐 그냥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뭐 이 대한민국도 지금 완전히 스파이 천국이 됐어요. 스파이 천국이잖아요. 예, 와서 그냥 예. 그런데 이 정치하는 분들은 뭐 지금 스파이가 어딨냐 뭐 무슨 뭐 종북 놀이 뭐 그만해라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지금 암살이 횡행하는데 테러 방지법도 지금 겨우 통과시켜 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테러 방지법도 중요한 조항들이 빠져 빠져 있어요. 있다면서요. 예. 수사권이 빠져 있고 그래서 수사권이 빠져 있으면 예. 조사권만 있어요. 조사권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테러가 발생을 했을 때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테러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김정남 살해 사건 같은 것도 테러 아닙니까? 테러죠. 예. 그런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면요. 그 어떤 이 대테러 이 테러 방지법을 보게 되면은 그 국정원에 네. 조사권만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국정원들이 전문가인데. 예, 근데 경찰은 수사권이 당연히 있죠. 검찰도 네네. 있고 그렇지만 국정원에도 수사권을 줘야 되죠. 네. 왜 테러 관련 정보를 제일 많이 융합하고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데가 국정원인데 국정원은 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참여만 하는 것이지 조사하는 거지 수사권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테러가 예상되는 A라는 민간인이 있으면은 네. 이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네. 압수수색을 하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국정원은 테러 문제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한테 부탁을 해서 검찰에서 수색 영장을 받아줘야지 그거 가지고 같이 가서 그런 사이 다 놓치고 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것도 이번 못하는 기회에 테러 방지법도 효율적인 테러 방지를 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테러 방지법을 제정할 때부터 국정원의 권한 남용 등등을 운운하면서 이건 진짜 70년도부터 좀 한 40년 된 단골 메뉴예요. 꺽 하면 권한 남용하네 뭐 하네 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국정원이 권한 남용이 안 돼요. 지금 야당이 예. 지금 운동권에 지금 이 사상이 경도된 인물들이 지금 야당에 지금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면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뀐 줄도 모르고 국정원이라면 이 국가 안보의 천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손발을 묶어 놓으려고 아주 작정을 맞습니다. 한 자들이 지금 국회에 우글우글 하니까 이게 잠깐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까? 또 이 잘못하면 네. 명예훼손 여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면 아니 뭐 모든 이름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 일부 그렇죠. 일부 사람이 그래도 좀 뭐 이름이 사상적으로 좀 편향된 과거에 또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도 다 했던 경력이 알아들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 한은 네. 뭐 특정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제가 아니라 우리 정용 앵커님 걱정이 돼서 아니 저 하도 단련이 돼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이런 그 심각한 와중이고 그런데 북한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 김정남 사례와 관련돼서 좀 질문할게. 예. 왜 지금이냐는 거죠. 예. 이게 스탠딩 오더인 건 사실이고 그동안에 이게 1년 뭐 2년 몇 년을 지금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왔다 그러는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왜?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남이 정치적 영향력도 하나도 없고 자기 권력 유지하는데 전혀 그 방해 세력도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 김정남이를 암살시켜 버리면 증거가 안 나와도 전 세계가 다 북한을 지목할 텐데 그래서 북한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핵 제재라든지 핵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가 지금 북한에 진행되는데 여기까지 테러 사건까지 발생하면 북한 입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의 답이 나와요. 첫째는 네. 뭐냐면 그 김정남의 동선을 북한 정보요원들이 추적하고 파악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이게 정보를 잘못 해석한지 모르지만은 북한 현지원이 보니까 김정남이가 제3국의 정보기관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게 만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 김정남이가 제3국 예를 들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판단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을 만나면 북한 그 추적하는 미행하는 공작원들이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인데 저 국정원 요원 아니냐? 아, 왜 한국의 정보기관을 만나느냐 이를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근데 잘못된 판단을 수 있어. 김정남- 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김정남이
대한민국이 사람들을 좀 만났던 거는 좀 많이 접촉을 했죠. 네.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그렇고.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오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아니요, 실제일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실제일 수도 있죠, 김정남이가 네. 지금 미국의 정보요원, 한국의 관계자들 만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현지 요원이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양에 타전을 하면은 그걸 받은 평양 김정은은 바로 보고가 되고, 이 김정남이가 제3국으로 망명한다든지 혹시라도 한국으로 망명하면 이건 보통 데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라. 망명을 막아야 된다라고 긴급 지령이 또 내려왔을 수 있죠. 그다음 시점이. 그다음에 하나가 그럴 수 있는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네. 김정남이가 암살되기 3일 전에 국내 모 언론에 말이죠. 네네. 뭐가 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비선 실세가 김정남이었다. 김정남이가 한국으로 망명을 추진한다라는 모 주간지 보도가 있었어요. 그 죽기 3일 전에. 자, 이게 인터넷판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사이버 요원들이 국내 걸 다 봅니다. 보는데 김정은 남하고 연결된 것은 바로 직보가 됩니다. 근데 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서 그런 보도를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 접하면은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보고를 하고 위에서는 빨리 손 봐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김정남의 망명설이라든지 한국과의 또 제3국 정보기관과의 연계설, 이러한 것들이 보고되었을 때 시급하게 빨리 지금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전에 빨리 작전을 끝내라고 긴급 지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이 하나 더 들었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안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같은 이제 분석관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하나씩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내세워서 하나씩 이제 지워가면서 결론에 네. 도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럼 공항에서 했느냐? 네. 문제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좀 이따 뭐 질문이 있겠지만 태영공사라든지 네. 또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상당수 우리 대한민국으로 탈북에 왔습니다. 태영공사는 이미 알려져 있고. 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연이어서 이렇게 고위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할 리가 없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조국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탈북한 놈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테러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야,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공항에서 그 테러를 자행하느냐. 자, 그렇다면 거기서는 하나의 의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북한이 자행했다가 북한 공작원이 암살을 해버려야지 현지 고용인을 내세웠다는 것은 또 맞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좀 낮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태용호라든지 고위 탈북자들 또 종편에 많이 나와서 북한 실체를 언급하는 이런 사람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그 부차적 효과로서 이번 사건이 북한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바짝 엎드리는 거죠. 혹시 다들 김정남 같이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해외에 있는 자기 이복형까지 죽이는 마당인데 우리를 놔두겠느냐 하면서 심리적 위축감을 들면 활동이 다 제한되겠죠. 그런 효과도.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다니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뭐 훤한 대낮에 이런 그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공항 같은 데서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더 움츠려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모든 일정을 지금 취소하고 지금 갑자기 은둔 모드로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태영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고위 탈북자와는 달리 네.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테러 이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자주 접촉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북한 실성, 권력 실상을, 문제점을 다 알렸거든요. 또 최근에는 미국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중단됐다. 이제 태영호에 대한 북한의 제2차, 3차 암살이, 왜냐하면 지금 자기 이복형마저 죽인 마당에 뭐 태영호 정도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빨리 해초라 하는 이런 테러 첩보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제 관계 당국에서 이렇게 소낙비가 내릴 때는 좀 잠깐 쉬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연이은 테러를 할
가능성이 없지도 않는데 이 북한 김정은의 이 정책 결제 패턴이 매우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북한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북한 평양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 사건의 주모자가 배우가 북한이라고 지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시키냐? 말레이시아 현지 대사를 시켜가지고 얘가 말을 해요. 근데 북한의 보통 패턴 같으면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 북한이 자행했어도 칼858기도 마찬가지죠. 했어도 다 오리발렘이거든요. 아니다. 그리고 남조선하고 미제가 뭐라 하는 것이다. 조작극이라고 한단 말이야. 천안함도 조작극이고 칼858기도 조작극이고 다 우리 조작극이라고 하는 이 북한. 이 북한이 바로 반응을 해야 돼. 왜? 최고 존엄에 간 문제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자기 이웃국 김정남 주겠다는 그렇죠. 건데 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이 말레이시아 대사를 시켜서 하는데 재미난 게 있으면 시점을 보세요. 말레이시아 대사도 북한 대사도 가만히 있다가 한밤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해요. 12시 다 돼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날 이정철이라는 북한 여권을 가진 공작원이 체포됐거든요. 말레이시아 경찰에. 네. 이제까지는 베트남 여성만 체포됐는데 이번에 네. 북한 여권을 간 이정철이 체포되니까 이제 북한하고 연계성이 가까워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몰아간다고 말이죠 하는 것이고 계속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만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네. 볼 때 제가 재밌는 것은 이제 북원 결과가 나오면은 네. 이제 북한이라고 확실히 지목이 되면은 지금 통상적으로 볼 때 북한이 말레이시아가 또 북한 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미 말레이시아는 평양에 있는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소환시켰습니다. 근데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사실은 42년이 넘는 아주 그쵸. 우방이거든요. 우방이죠. 예. 그런데 벌써 그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 소환해가지고 경고하고 여러 가지 말레이시아 대사 아니면 예. 북한의 그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좀 서로 갈라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지금 벌써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가 막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의 강철이 계속 반박하는 선물을 발표하니까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금 반박하고 나섰어요. 이 국가 간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 국교가 단절될 것 같다 그러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단절한지 아세요? 말레이시아가 국교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단절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 국교를 단절하면 북한이 훨씬 손해를 봅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동남아 대남 공작의 거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사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사이버 기지가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이 단속이 심해지니까 그쪽 옮겼거든요. 사이버 전쟁 기지도 사라지고 중국에 있는 동남아 거점 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이버 부대가 글로 옮겨갔어요. 네, 옮겨갔습니다. 작년에. 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국교를 단절하게 되면은 북한이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집단이라면은 국교 단절을 않고 말레이시아를 달래야 되죠. 그렇죠.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런데 저게 초강경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김정은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당연히 플러스 편익을 계산해서 이게 우리가 있는 게 많다. 그냥 유지를 해야 된다. 살살 달래자. 이렇게 젖어서 나가자고 해야 되는데 이 김정은이의 이 사고가 그렇게 정상적인 판단하는 사고력이 아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정치 결정 패턴을 보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첫째, 즉흥적입니다. 그렇죠. 충동적이고 돌발적이란 말이야. 변덕이 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건 참을 수 없다. 단절해. 그러니까 이건 외교 관계자든 단절하면 안 됩니다고 말려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됩니다 하면은 자기가 죽죠. 북한의 지도자는 최고 존엄에 대한 불경이란 말이야. 반혁명군자로 불려서 죽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교가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은 말레이시아가 사실상 단절을 선언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패턴을 볼 때는 북한이 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이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풀면 됩니다. 다 네. 해소가 됐어요. 자, 그럼 부검 결과를 곧 발표한다는데 부검 결과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를 잘 봐야 돼요. 네. 저는 이게 독극물에 의한 그렇게 빨리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것은 독극물밖에 없습니다. 네. 가스도 아까 여러 가지 여건상 가스도 안 맞고. 그러면 그 베트남 여성의 그 지갑 속에서 나온 그 독극물하고 지금 김정남의 몸에서 나온 독극물하고 이제 맞는 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냥 그걸 이제 살피는 건데 네. 저희 이제 저희 국내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자행한 암살 테러 때 네. 우리가 확보한 그 북한이 사용하는 독극물이 있어요. 몇 가지가. 네. 크게 한 4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브로마 네오 스티금이라는 독극물입니다. 네. 이것은 언제 사용됐냐면 1996년에 10월 1일 날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에서 그 영사로 나가 있던 최대권 영사가 죽습니다. 이분이 그 외교관 신분이었던 안기부 영사였어요. 아. 근데 이분이 피살을 당합니다. 집 앞에 아파트에서. 96년도에. 예, 10월 1일 날. 정말 이 첩보전에서 악한 독. 그래가지고 그때 독침을 맞았는데 그 사인이 독극물에 의한 이제 심장마비인데요. 그 독극물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바로 그 브로마 네오 스티금이라는 독극물이. 네. 이 독극물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2011년도에 네. 중국 단동에서 지역에서 그 대북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김창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또 암살을 당합니다. 네. 그때 발견된 것도 똑같은 독극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011년 8월 22일 날 1일 날 죽고 김창환 씨가 20일 날 또 그 어디입니까? 그 연길에서 또 대북 사업자가 또 독침을 맞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95년에 그 검거된 간첩 김동식이 네. 또 97년에 검거된 부부간첩 최정남 강현정 네. 이 검거됐을 때 걔들이 소지하고 있던 그 독침이 나왔어요. 독침이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독침의 내용도 똑같은 독극물 성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박상학이라고 해서 탈북민인데 네네. 대북 빌어나려고 네, 네. 풍선 인권운동가 보내시는 했어요. 분, 예. 이 박상학이를 갖다가 암살하라고 그래가지고 탈북민으로 유장해서 안모 씨가 돌았습니다. 그 안모 씨가 사전에 적발이 됐는데 그 안모 씨가 가지고 있던 것이 독총 3개하고 독약 앰플인데 그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독극물이에요. 네. 브로마 네오 스티금이라는 것이.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만약 이번 그 김정남 부검 결과 그러한 독극물이 김정남 몸속에 나온다면은 스모킹 건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그 에카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씹어서 그 앰플 씹는 건데 그걸 누가 했냐면 1987년 그 칼858기 김현희가 그걸 씹었거든요. 근데 김현희가 그거를 완전히 안 씹어? 못 씹었죠. 못 씹어 끄집어내 애가 살아난 겁니다. 네. 일시로 마비가 됐죠. 아. 그 삼켰으면 죽었습니다. 그 살아난 거. 그 다음에 그 1997년에 울산에서 검거된 부부간첩이 있어요. 최정남하고 강현정이라는 여자인데 네. 이 강현정이라는 이 여자 간첩이 당시 이제 그때는 안기부였죠. 국정원장 안기부에서 몸수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는데 조사 중에 화장실 가겠다고 해서 화장실 데려갔는데 항문 속에다가 깊숙이 넣어놓은 독약 앰플을 꺼내가지고 씻고 죽어버렸습니다. 즉사했어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조사 중 죽어버렸어요. 화장실에서. 아까 그 성분이 뭐냐 그게 그 액화청산가리입니다. 이 성분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보고 먹다가 생복 먹다가 이렇게 마비되는 식품 많잖아요. 그 복 속에 들어있는 그 지금 정확한 명칭이 테버인데 그 독극물 명칭이 있어요. 화학성분 명칭이 있는데 테라그리신인가 뭐 있는데 그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신이라고 해서 피마자라고 했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주까리라고 그랬나요? 네, 아주까리 기름. 피자마에서 나오는 거. 그 기름 니신. 피마자에 나오는 니신. 그 독성이 있거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네 가지가 다 북한에서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앞에 2개가 나오면 더 좋고 니신하고 이것은 나중에 안 나오면 좋은데 하여간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근데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게 보니까 앞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2가지네. 예.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브로마, 브로마, 레오, 브로마, 스티기민.
스티기민이라는 확실한 브로마레오 스티기민. 예, 예. 네. 요거 액화청산가리하고 액화청산. 이 두 가지가 나오면 확실한 겁니다. 왜냐면 북한 애들이 소자고 있던 독청에서 다 나왔거든. 근데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김정남 암살은 됐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제 추가 정보가 나오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태용호 얘기를 좀 아까 네네네. 드렸잖아요. 이 태용호 씨가 지금 이제 활발한 활동을 했고 이분이 이제 또 그 오랫동안 그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신사입니다. 네. 보시겠지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매우 고마운 얘기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 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은 다음에 하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최근 대남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북한 대남 전략이라는 것은 그 목표가 뭐냐면은 이 북한은 해방이 됐는데 남조선이 해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겠다. 네.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대남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당과 군에 대남 스파이 공작 부서를 쫙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는 통일전선부라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대남 간첩 침투시키는 그 문화교류국인데 네. 원래 명칭이 이제 연락부였다가 대연락부, 사회문화부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대연락부가 됐다가 2009년에 225국으로 됐다가 2015년에 문화교류국으로 바뀐 명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서가 문화교류국이요? 예. 언뜻 들으면 남북 문화교류라는 것 같지만 아주 핵심적인 간첩 공작 부서입니다. 국내에서 삭발된 통일혁명당, 조선노동당, 통일혁당, 중부적당, 또 네, 민혁당, 민혁당. 일심에 최근에 왕재산 다 이 바로 문화교류국 전신에서 나오는 간첩 근데 측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했다는 임수경이가 네. 뭐 왕재산 사건 다 조작이다. 나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 연루됐는데 다 국정원 조작이다. 이러고 떠들었거든요. 전혀 그건 말이 안. 내가 왕재산 사건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임수경이가 그러면은 간첩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보도는 못 봤는데 이 임수경이라는 분이 네. 이제 왕재산이 다 조작이라고 했다는데 그 내가 볼 때는 우리 수사기관에서 네. 이미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그것도 60, 70년대 대법원이 아니라 네. 고도의 인권을 가진다고 엄격한 증거지를 강조하는 공판 중심주의 하에서 30을 거친 대법원에서 왕재산의 간첩 그 왕재산 관련자들의 간첩 행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이 인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면 이 대한민국 안보수사기관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수사기관이 그 명예훼손으로 좀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안보수사기관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그 엄청난 그 모독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벌어져도 아무도 고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너무 손이 없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일손이 첫째는 모자라나? 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수사기관이 대표로 국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있고 군의 기무사령, 국군 기무사령부, 그다음 경찰에 보안 경찰이 있는데 또 검찰에는 공안 경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4개의 부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 취재자와 안보를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재산이라도 적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모독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하나씩 걸어가지고 아주 사안이 중대한 것은 사법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명예훼손자가 사람을 특정해야 돼요. 국정원이 저랬다고 하면 안 되고 국정원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가 했다고 하면은 그건 명예훼손이 형사 민사가 다 될 수 있어요. 자, 이 광주 사태를 지목해서 뭐 우리 보수 인사 모 씨가 광주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했다라고 했는데 무죄 받았습니다. 왜? 사람을 특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 국정원을 공격하면서 국정원에 누구누구라고 특정을 해버리면 민형사상 명예훼손을 묻고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데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게 말해서 미온적인데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해야 되는 사법부인데 그걸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쵸.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네. 이 사법부의 작용하라든지 사법부의 문제 판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자유민주연구원 산하에다가 사법적인 실은 국민감시센터를 둬서 사법감시 그다음에
변호사 감시, 그다음에 네네, 변호사. 검사까지 감시하는 민변을, 법조 3륜을 민변을 감시하셔야 되겠네요. 예, 민변도 아니 감시합니다. 간첩 사건 날 때마다 가가지고 무료 봉사를 하면서 이 간첩들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집단이 이게 대한민국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민변의 그런 이제 반헌법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2차례 관련 세미나를 하면서 네.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자료적으로 다 배포를 했고 저희 자유민주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런 네. 자료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빗나갔는데 네. 그래서 북한의 이 대남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이제 군에서는 이제 정찰총국이라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정찰총국 안에 네. 한 7개의 부서가 있더라고요. 예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아, 직할 6개입니까? 부서. 아,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 사이버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가 이제 기술정찰국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테러 전담입니다. 예. 그럼 사이버 이번- 테러를 전담하고. 사이버 테러죠. 예, 이번에는 이제 크게 2가지 부서가 왔는데 제 판단의 기능으로 볼 때 정찰총국 해외정보국, 해외공정정보국에서 해외정보국 하나 하고 하고. 그다음에 정찰총국 산하의 정찰국. 정찰.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해외정보국은 과거 당의 35호실 또는 대정보조사부로 불리던 부서가 정찰총으로 흡수가 됐는데 네. 87년대 그 칼 858기를 폭파시킨 김현희 있죠. 네. 바로 김현희가 바로 그 해외정보국 소속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 35호실이었어요. 대외정보조사부였죠. 그 전에는. 그다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80년대 그 최은희 신상옥 감독이 그 마카오에서 납치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도 그 해외 해외에서 정보국에서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네. 저 대외정보조사부 요원들이 한 거죠. 지금 현재 해외정보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암살은 제가 볼 때 그 북한의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하고 전문적으로 암살 테러를 전담하는 정찰국 요원들이 쉽게 말하면 타스크포스를 구성해. 왜 1호지대니까 가장 정예 요원으로 구성을 해서 벌써 준비를 해놨다가 이번에 단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쉽게 말하면 대남 스파이 부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북한의 대남 공작상을 보게 되면은 기존 옛날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네. 대남 공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 대남 공작은 이제 전형적으로 해왔고 네. 여기다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사이버 공간을 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간접 교신도 전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간접 교신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무전기가 지금 아니라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예,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네. 지금 뭐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 같은 거 최첨단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교신을 하는데 이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이라는 것은 좀 우리 정명의 우리 진정 토크에서 좀 예측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이라는 것이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은 그 2001년 9.11 테러 때입니다. 네. 9.11 테러 때 9.11 테러를 자행한 뉴욕에서, 그 네. 알카이다의 총책인 빈라덴이 네. 미국으로 안전하게 침투한 요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안전하게 침투한 요원들이 메일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모나리자 미소 그림 파일 있잖아요. 네. 유명한 모나리자 미소가 나와요. 네. 그게 전부예요. 메일을 여니까. 그런데 상호에 약정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모나리자 미소 그림이 싹 사라지고 지령이 나옵니다. 어택! 공격하라. 그거 받고 그냥 바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라고 그립 방식의 교신은 뭐냐면 히든 메시지를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은 히든 메시지를 넣어요. 뭐냐면 주로 동영상 파일, 그림 파일, mp3 파일, 텍스트 파일에다가 그 숨겨놔. 그러니까 파일을 메일을 열면은 그 텍스트 파일 나와요. 자, 2011년도에 검거된 왕재산 간첩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교신한 줄 아세요? 북한이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 여러분 서울 그 중앙일간지 신문 기사가 나와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상호 약정된 암호 해독 표현을 딱 집어넣으면은 기사가 없어지고. 기사가 없어지고 지령문이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막 최첨단 방식이죠. 그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던 이 간첩들이 보고서를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북한에. 받고 올리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그 방법으로. 그것도 다 그 암호화 시킵니다. 암호화 시켜가지고 그걸 우리 그 메일을 통해서 일반 보통 아니 메일을 그럼 통해서 우리 그 안보 수사 기관에서 이걸 다 잡아내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 잡아냈으니까 사실 이번에는 왕 운이 변호사- 좋았죠.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못 잡아내는군요. 하루에 수백만 건의 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첫째 특정한 메일을 볼 수 없어요. 왜 볼 수 없냐면은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절대로 못 보는데 과거에는 좀 해킹해서 봤는데 지금 법원의 영장 없이는 특정한 대상자의 그 수사기관이 정용 씨나 유동열의 메일을 볼 수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봐도 열어보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첨단 암호 방식으로 신문 기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이제 해독 프로그램을 넣으면 거치는 거죠. 저는 이 그 뭐 개인정보니 뭐니 하면서 네. 심지어 우리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까지도 그 개인정보니 뭐니 해서 이거 막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좌파 정권부터 이게 집요하게 그 부분을 해가지고 온 것이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적 행위를 해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 결론적으로 가면은 그게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네, 이런 때문에 걸로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보 수사기관이 정당한 안보 수사를 할 때일수록 네. 이 법적으로 또는 물적 인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국면을 보면요, 이 정치권에서 간첩을 잡아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할 이러한 수사관들이 해야 될 눈과 귀를 막고, 그뿐만 아니에요. 눈과 귀 막는 게 아니라 손발을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손 발을 완전히 그러니까 묶으려고 지금 뭐 작정하는 것이죠. 이거 하다 보면 저거 걸리고 저거 하다 보면 이거 걸리고, 그래서 사실상 안보 수사를 하기가 매우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제도적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 이런 평판에 대한 그런 불리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간첩을 잡아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신통합니다. 우리 박수 쳐줘야 돼, 그 대공수사 요원들한테.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아니 대공수사 요원 전문가들 580명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다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정말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늘 안보를 위협받는 이런 나라에서 전문가들 수백 명을 그 키워내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요원들을 그냥 단칼에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이적 행위를 한 정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만큼 하고 있는 것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단한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대단. 우리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기관 요원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내 대권 여론조사 1위가 나오는 모 후보가 자기가 집권하면 국정원의 정보 기능을 없애겠다, 또 국내 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뭐 다른 데로 보내겠다 하는데, 나라 말아먹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접하는 현직 요원들은 사기가 탁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내가 죽도록 네. 조국을 위해서 자기 아빠 직업이 뭔지도 자식들이 모르고 말이지, 자기 남편 직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 아빠가 어디 국회에 있다, 우리 아빠가 무슨 정부 종합통을 했다 당당히 못 밝히고 말이죠, 어디 회사인 것처럼 전전긍긍에 사는 이 대공요원들, 또 국가정보요원들의 그런 사람들의 사기를 생각할 때 이런 얘기는 사기를 확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역적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애국자들인데 이런 사람들 높이 받들지는 못할 망정 이런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말이지, 이걸 갖다가 그런 기능을 없애겠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국가를 하겠다는 건지.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판단하셔서 누가 과연 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들인지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되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이 또 옆으로 좀 지나갔는데, 네, 자꾸 옆으로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공작이 네네. 지금 이제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배합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를 통해서 지금 막대한 지금 대남 공작이, 사이버 공작이 뭐냐면요, 크게 한 5가지입니다. 이건 뭐 다른 데서는 못 들을 얘기. 우리 이제 네. 우리 경찰 교육기관이라든지 제가 강의 나가는 국가 교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네. 첫째는 진정 방송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사이버 네. 해킹을 합니다. 그렇죠. 사이버 해킹. 그건 우리가 너무 많이 그건 너무 잘 알죠. 알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이버 심리전 합니다. 사이버상의 심리전. 선전선동. 그게 지난번 대선에서 아주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그거를 국정원이 막으려다가 지금 무슨 뭐 댓글 하다가 부정선거 지금 댓글 이제 하다가 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되고. 저렇게 됐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저 야당이 제정신인가, 이거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무슨 이제 이 국가 정보 조직이 네. 지금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심리전이라는 것이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심리전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거죠. 내 심리전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외 심리전은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대북 심리전인지 대내 심리전인지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이버 공간에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국내에서 북한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자꾸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허위 흑색전제를 하고 그걸 보면은 우리 국민 선량한 국민들이 그러한 흑색전제에 다 말려들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흑색전제에 대항해서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지나쳤죠. 댓글을 das는데 좀 이게 이제 경계가 좀 불분명한데 그게 지나쳐서 그런 건데 지나쳤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댓글로만 그런데,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약간 동의할 수 없는 게 예. 이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게 지대한 이익이 되거나 또는 지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죽기 살기로 저 사이버 그 심리전 하는 자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걸 대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100%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양해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생각이 그 드는 댓글 사건 나갔을 때 네. 제가 현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에 나가서 국정원 댓글 관련 뭐 진상 규명 뭐 청문회가 있을 때 제가 국정원 입장을 대변을 했어요. 참고인으로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국정원의 댓글은 정당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항하기 위한 대양 심리전 차원이다라고 제가 국회에 가서 당당하게 밝혔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뭐 그때 방송 출연하고 그러면서 그 국정원의 댓글이라고 추정되는 글들을 봤는데 이게 무슨 지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도 뭐 상당히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죠. 네, 그 댓글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네,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북한의 두 개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사이버 이제, 테러, 예. 사이버 심리전. 예, 사이버 심리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사이버 해킹이죠. 네, 사이버 정보 수집, 네.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선전선동이 심리전이고요. 사이버 테러죠, 테러. 예를 들면은 이 지금 많은 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만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농협 전산망이 털렸다. 네. 아니면 KBS, MBC가 이제 해킹 당해서 방송이 네, 네. 총되고 이런 걸 또 많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이버 심리전이에요. 사이버 심리전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 못할 때 그런 걸 접하다 보면 북한의 흑색선들에 말려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이 바위를 갖다 꿰뚫는다고 하는 것처럼 사이버 심리전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접하게 되면은 말려들게 되고 제가 신고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전에 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이버 심리전.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국내에 그 모 보수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자꾸 이게 해킹 디도스 공격을 받고 이게 흐름이 안 좋아지고 뭐 끊어지고 이래서 그 운영자가 중국에서 날라오는 IP들을 전부 차단을 했더니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보수 우파의 그 사이트다 보니까 북한의 그 대남 사이버 심리전 하는 자들이 전부 거기에 몰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시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디도스 공격을 하냐면요. 네. 디도스 공격은 사이버 테러 중에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특정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이트 서버가 쉽게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게 1분에 한 10만 회다. 네. 10만 회 접속이 가능한데 30만 회가 들어와 버리면 서버가 다운되죠. 과부하 걸려서. 바로 그 원리가 디도스 공격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도스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IP를 사용해서 디도스 공격을 하면 바로 추적이 돼가지고 북한인 줄 알아요. 보통 디도스 공격할 때는 세 바퀴를 돌립니다. 네. 세 바퀴를 돌려서 IP를 유정해서 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스 공격을 당하면 이게 북한 짓이 아닌지 2013년 6월 25일 날 청와대 홈페이지가 공격당했거든요. 그러면 IP를 역추적하면 네 군데가 나와. 네 군데를 꺾어져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금방 그 보수 매체처럼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중국 IP만 잘라서는 안 돼요. 지금은 해외를 거점해서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차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델리 같은 데는
또 그 데일리 NK 같은 이런 그 보수 매체들. 매체들은 계속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 불량이 되고 할 때 보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법이 있죠. 자, 1분에 소화할 수 있는 접속 요소가 10만 회다. 근데 30만 회가 오면요. 전에는 서버가 다운됐는데 네. 지금 비상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 그러니까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접속이 넘어서는 것은 옆에 도랑으로 빼서 다른 서버로 가도록. 아.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좀 무마시키는데 이것도 한 30만 회 정도면 모르지만 1분에 가능한 게 10만 회인데 한 100만 30만 회 하면 이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좀 막을 수 있는데 100만 회 돌아와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 도랑도 넘쳐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북한이 바로 그렇게 지금 하고 저는 있어요. 걱정이 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이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대남 한번 전략에 하시죠. 대해서 예. 우리가 좀 대남 전략에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들이 거의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보안 프로그램 V3거든요. 이게 안랩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근데 이거의 원 소스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한바탕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보안 시스템을 너무나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우리 국가 정보기관 물론이고 정부 모든 기관들이 이 보안 시스템을 지금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국가 기관별로 그뭐 하울이라든지 안랩 말고도 노톤 바이러스 뭐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특정 업체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많이 좀 그럼요. 다원화돼 예, 그 전부터 있습니까?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단일 지금 아니 민간 안랩을 쓰고 차원에서 있다는- 민간인들이 제일 네. 많이 이제 뭐 알약이라든지 백신 3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국가 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백신이 이런 알약이나 V3하고는 달라요. 다른 백신이 여러 개 회사들의 것을 갖다가 입찰받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그 백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이버 관련 북한의 공작이라든지 네. 이 대남 전략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은 아니,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더 오늘은 오셔서 그냥 뭐 이 김인 정남 암살로 좀 만족을 하시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북한이 이렇게 악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접하면서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자, 뭐냐? 인류 역사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렇게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위층들이 지금 하나둘씩 김정은 집권 이후에 170명이 그 죽어나갔어요. 축청당해가지고 이런 극악한 공포 정치의 끝은 그 정권은 멸망이죠. 몰락밖에 네. 없다. 몰락이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정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네. 묘를 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극악한 반문명적인 테러라든지 연이은 숙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제 멀리 갈 게 없이 아주 처참한 붕괴를 당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북한의 그 잔악한 대남 공작, 북한 정권의 실체를 좀 아시고 다른 건 몰라도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이 좀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제가 꼭 강의할 때 네. 특강할 때만 한 얘기 하나 있어요. 네. 1948년 8월 15일 날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1년 동안 총 국민 선상 1인당 국민 선상 GDP가 48달러도 안 됐어요. 60불 아니었습니까? 아니 48달러. 48불인가요? 저 60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새로운 그것이 거 왜 알고. 그러냐면은 네. 그 2017년하고 예를 들면 48년하고 이걸 이제 연도를 하면서 가중치 주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네. 48달러가 이제 공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당 1년 동안 국민 총소득이 1인당 48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런 대한민국이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지 않습니까? 소말리아 정도 되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나라가 1950년 6.25 남친 전쟁을 3년 겪으면서 완전 초토화 돼서 그나마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끝났다. 포기한 나라였습니다. 국제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대한민국 끝났다는 이런 나라가 2000년대에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자, 경제만 10위권입니까? 올림픽 나가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우리 대한민국 꼭 10등 안에 들잖아요. 한류를 보세요. 자, 이 대한민국을 보면 아마 정명 앵커나 저나 나이대가 비슷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다 준 그 지구본 부잣집만 사다 줬거든요. 저희는 부유하지도 쉽게 않는데 구경도 못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사다 줘서 봤는데 그 지구본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 한참 우리 형하고 한참 찾아야 돼. 자, 이 넓은 전 세계 지도 중에 대한민국 참 속된 말로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어요.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그 동력이 뭐냐? 하나는 튼튼한 안보였습니다. 튼튼한 안보. 북한에 의한 대남 공격을 막아내고 튼튼한 안보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안보에 관한한 우리가 정말 여야 후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기에는 공해야 할 기본적 가치가 국가 안보다. 네. 안보를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대권 후보가 됐든 유력한 정치인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우리가 배제시켜야 돼. 대한민국이 10위권의 선진 강국으로 돌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우리 종명의 진정 토크에서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에 한번 다시 꼭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된 그 얘기, 배경, 또 자세한 그 정황, 또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말씀을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북한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지도가 엄청난 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이 정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 그 단결된 힘을 지금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있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일정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정명의 진정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